아버님, 왜 저를 불 속에 가뒀어요? 8살 아이가 물었습니다. 사또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 아이는 태어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일을 겪은 적이요. 열애 전 불타는 창고에 갇혀 죽은 여인. 그녀가 원수의 아들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 우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설아라고 합니다. 조선 후기 변방 장씨 근처에서 약방을 운영하던 아버지를 도우며 자랐죠. 약재 이름을 외우고 탕약 끓이는 법을 익히던 그 시절이 제 전부였습니다. 16에 시집을 갔어요. 시아버지는 고을에서 제법 이름난 약재상이었습니다. 남편 진수는 과거를 준비하는 양반 자제였고요. 저는 그저 시집의 약방이를 거들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관가에 납품할 약재 장부에 제 손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분명 제가 쓴 적 없는 글씨였죠. 시아버지는 제게 물었어요. 며느리, 이 장부 내가 정리한 거 맞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미 다 정해진 듯한 표정이었어요. 며칠 뒤 관아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약재 횡령 사건이라고 했어요. 관가에 납품하기로 한 귀한 약재들이 헐값 재료로 바뀌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부를 작성한 사람이 바로 저라고 했죠. 이 여인이 약방 살림을 관리하며 장부를 조작했소.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남편 진수는 옆에 서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제가 그를 바라보자 그는 눈을 피했습니다. 진수야, 내가 아니라고 말해줘. 하지만 남편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아니, 열 수 없었던 거겠죠. 시아버지 옆에는 고을 사또와 가까운 이방이 서 있었거든요. 이미 다 짜여진 판이었습니다. 저는 옥에 갇혔습니다. 문초가 이어졌고 매질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죠. 제가 하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약재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횡령의 증거를 없애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관아에서는 저를 그 불탄 창고에 가두라고 명했습니다. 죄인이 증거를 인멸했으니 함께 불에 타 죽어야 한다는 거였죠. 창고 안은 연기로 가득했어요. 타다 남은 약재 냄새가 목을 찔렀습니다. 문은 바깥에서 굳게 잠겨 있었고요. 저는 연기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약방에서 배운 모든 것들, 정성껏 탕약을 끓이던 날들, 그리고 저를 외면한 남편의 얼굴을요. 불길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때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중얼거렸죠. 진실이 불로 덮이면 피로 드러나리라. 그것이 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열해가 흘렀습니다. 그 사이 고을 사또는 승진을 거듭해 지금은 한양 근처 큰 고을의 수령이 되어 있었어요. 재산도 늘고 권세도 커졌죠.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거였어요. 40이 넘어서야 드디어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또는 기뻐하며 아이에게 도윤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온 집안이 잔치 분위기였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100일도 되기 전부터 불을 보면 울음을 터뜨렸어요. 등불 하나만 가까이 가져가도 온몸을 떨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유모들이 달래도 소용없었죠. 도련님, 괜찮습니다. 불은 멀리 있어요. 하지만 아이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불 속에 갇힌 것처럼 온몸을 뒤틀며 울었어요. 사또 부인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더 기묘한 일은 아이가 돌이 지나면서부터였어요. 약재 냄새에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했거든요. 집안 누군가 앓기라도 하면 유모가 탕약을 끓이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김없이 따라갔죠. 감초 3돈, 청궁 2돈. 겨우 걸음마를 뗀 아이가 약재 이름을 줄줄 읊었습니다. 유모는 깜짝 놀랐어요. 도련님, 어찌 이런 걸 아십니까? 아이는 대답 대신 약탕관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처방을 말했죠. 유모가 그대로 따라 약을 다리자 신기하게도 병자의 증세가 나아졌습니다. 소문이 퍼졌어요. 사또댁 도련님이 약에 대해 신통한 재주가 있다고요. 사람들은 신동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불안했어요. 아이는 자랄수록 이상한 행동을 더 많이 보였거든요.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에게 매를 맞는다고, 연기가 자꾸 목을 조른다고 했죠. 도윤아, 괜찮다. 꿈일 뿐이야. 사또가 아이를 안아달랬지만 도윤은 아버지를 보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왜 저를 불 속에 가뒀어요? 사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이는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이가 5살이 되던 해 더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당에서 놀던 도윤이 갑자기 약재 창고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불냄새가 나요. 탄 인삼 냄새요. 하지만 창고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유모가 아이를 달래려 했죠. 그때 도윤이 또 중얼거렸어요. 왜 저를 죽였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유모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순간 여자 목소리처럼 들렸거든요. 나이든 여인의 원망 섞인 음성이었죠. 그날 밤 유모는 사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날이 도련님께 무언가 씌인 것 같습니다. 혹시 옛날에 억울하게 죽은 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열해 전 불타는 창고에 갇혀 죽은 한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설아라는 이름의 약방 딸이었죠. 하지만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거든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죽인 여인의 혼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요. 도윤은 그렇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사또의 귀한 아들이었지만 안에는 설아의 기억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어요. 아직 아이 스스로도 그 사실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밤마다 꾸는 꿈속에서 연기자욱한 창고 안에서 누군가의 원망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죠. 도윤은 사또 댁의 유일한 아들로 자랐습니다. 늦게 얻은 귀한 자식이었죠. 사또는 아이에게 모든 것을 주려 했어요. 최고의 스승을 불러 그를 가르쳤고 집안의 모든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는 영특했어요. 8살이 되자 이미 사서삼경을 줄줄 읊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진짜 관심을 보인 건 다른 것이었죠. 아버님, 저 서구에 있는 장부들은 뭡니까? 도윤이 사랑채 한쪽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사또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곳에는 관아 시절의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그건 옛날 일을 정리한 문서들이란다. 보고 싶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였어요. 사또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청을 들어주고 싶었거든요. 도윤은 서고에 들어가 낡은 장부들을 펼쳤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죠. 아이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글자들을 읽었어요. 약재 납품 기록, 형조 보고서, 그리고 화재 사건 문서까지요. 그중 한 장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약재 횡령 사건 기록이었어요. 피의자 이름에 설아라는 2글자가 적혀 있었죠.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이름이 낯설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아이는 며칠 동안 서고에 틀어박혔어요. 사또는 아들이 공부에 열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공부가 아니라 진실을 찾고 있었죠. 장부 여백에 적힌 작은 글씨들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지운 흔적도 보였어요. 도윤은 촛불을 비춰가며 읽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이 사건이 조작됐다는 걸요. 진짜 횡령범은 따로 있었어요. 시아버지와 사또가 손을 잡고 약재를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웠죠. 설아라는 이름의 여인에게요. 도윤은 화재 보고서도 찾아냈습니다. 불이 난 날의 기록이었어요. 증거 인멸을 위해 창고에 불을 질렀고 죄인을 그 안에 가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서 끝에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문잠금 이방 최득7.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 기억이 번쩍 스쳤습니다. 창고 밖에서 들렸던 목소리, 자물쇠 채우는 소리, 그리고 멀어지는 발소리요. 아이는 눈을 감았어요. 그러자 더 선명해졌습니다. 연기 자욱한 창고 안, 뜨거운 열기, 그리고 살려달라고 외치던 자신의 목소리까지요. 저였구나. 도윤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이제 알겠더군요. 설아였던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약방 딸이었죠. 그날 밤 도윤은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이방 최득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또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갑자기 왜 그 이름을 묻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최득칠? 그 사람은 지금 한양에서 관직을 하고 있단다. 왜 그러느냐?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8살 아이의 눈이 아니었죠.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사또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아이가 뭔가 알아챈 것 같았거든요. 도윤은 다음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아이처럼 굴지 않았어요. 지방곡간을 살피고 하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아버지의 손님들을 유심히 관찰했죠. 약재상을 하는 친척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도윤이 물었어요. 작은아버님, 열해 전에 이 고을에 약재 횡령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친척은 당황했습니다. 그 사건을 아는 사람이 이제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지. 약방 며느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다던가. 그 며느리 이름이 설아였습니까? 그랬던 것 같구나. 어찌 아느냐?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서늘한 미소였죠. 그날 밤 도윤은 다시 서고로 갔습니다. 장부들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또, 시아버지, 이방 최득칠, 그리고 남편 진수까지요. 아이는 종이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누가 자신을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몸으로 복수하겠다고요. 원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것이 오히려 가장 완벽한 복수의 길이 될 거라고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도윤은 그날부터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아버지를 찾아가 물었어요. 아버님, 만약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또는 아들의 질문이 심상치 않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부터 구해야지. 그럼 물건은요? 귀한 물건이 불에 타면 어쩌시려고요? 물건이야 다시 구하면 되지 않겠느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튿날 밤 또 물었습니다. 아버님, 만약 창고에 불이 나서 사람이 갇혀 있다면요?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사또의 손이 떨렸어요. 찻잔을 들다 말고 아들을 바라봤죠. 도윤아, 왜 자꾸 이런 걸 묻느냐? 궁금해서요. 아버님은 사람 목숨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잖아요. 아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묘하게 날카로웠어요. 사또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늙은 하인 김 씨가 불을 지피고 있었어요. 김영감, 이야기 하나 들려주세요. 무슨 이야기를 원하십니까, 도련님? 옛날에 이 고을에서 약방에 불이 났다면서요? 그 이야기요. 김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집안에서 금기처럼 여기는 사건이었거든요. 도련님, 그런 이야기는 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요? 저는 알고 싶어요.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이는 김 씨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김 씨가 입을 열었죠. 열해 전이었습니다. 약재상 집에서 횡령 사건이 터졌어요. 며느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옥에 갇혔죠. 그 다음은요?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증거를 없애려 한 거였죠. 그런데 그 며느리를 불탄 창고에 가뒀다고 합니다.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김 씨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여인이 살려달라고 외쳤대요.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결국 연기에 질식해 죽었다고 합니다.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나요? 사또 나리께서 명을 내리셨거든요. 죄인이니 그대로 두라고요.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씨는 아이가 무서운 이야기에 놀란 줄 알았어요. 도련님, 겁먹지 마십시오. 다 옛날 일입니다. 하지만 도윤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 여인 이름이 뭐였나요? 설아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도윤은 일어나 부엌을 나갔습니다. 김 씨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8살 아이 같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도윤은 또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설아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사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찻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자기가 산산이 깨졌죠. 어디서 그 이름을 들었느냐? 하인들이 이야기하더군요. 억울하게 죽은 약방 딸이라고요. 사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도윤아, 그런 이야기는 잊어라.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다. 왜 알 필요가 없습니까? 아버님이 관여한 일이잖아요. 아이의 말투가 달라졌어요. 존댓말을 쓰면서도 어딘가 냉정했습니다. 사또는 아들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죠. 내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저는 압니다. 설아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 아버님이 그 일에 손을 댔다는 것이요. 사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를 내려다 아들의 눈을 보고 멈칫했어요. 그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거든요. 8살 아이가 가질 수 없는 깊은 원망이었죠. 너는 대체 누구냐? 사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아이의 뒷모습이 달빛에 비쳤어요.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사또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죠.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요. 아니, 아들의 몸을 빌려 돌아온 누군가라는 걸요. 며칠 뒤 도윤은 집안 곳간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물건들 사이에서 낡은 놀이개 하나를 발견했어요. 약재 문양이 새겨진 놀이개였죠. 아이는 그것을 들고 유모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건 옛날에 약방 딸들이 차던 놀이개입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곳간에 있었어요. 누구 겁니까? 유모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아마 그 설아라는 여인 것이었을 겁니다. 불타기 전에 관아에서 압수했던 물건들이 여기 있거든요. 도윤은 놀이개를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문양이 찍혔습니다. 아팠지만 놓지 않았죠. 그날 밤 도윤은 놀이개를 베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설아를 만났어요. 아니, 자신이 설아였죠. 약방에서 일하던 날들, 시집가던 날, 그리고
불 속에서 죽던 그 순간까지요. 꿈에서 깬 도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백엔릿이 젖어 있었어요. 이제 기억했어. 아이는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게 선명했죠. 누가 자신을 배신했는지, 누가 문을 잠갔는지, 누가 명령을 내렸는지요. 도윤은 일어나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이름을 적었어요. 복수할 사람들의 명단이었죠. 첫 번째 이름은 아버지 사또였습니다. 사또는 요즘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의원을 불렀지만 별 차도가 없었죠. 도윤이 아버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약을 다려드리겠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가 약을 다룬다는 건 알았지만 자신의 병을 맡기기엔 불안했거든요. 괜찮다. 의원이 처방한 약이 있으니 그 약은 소용없습니다. 제가 만든 약을 드셔보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사또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을 거절할 수 없었죠. 도윤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약재를 꺼내 하나씩 손질했어요. 감초, 청궁, 백출, 당귀를 정확한 양으로 덜어냈죠.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 약을 다룬 사람처럼요. 약탕간에 물을 붓고 불을 지폈어요. 약재를 넣고 천천히 달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죠. 도윤은 그 연기를 보며 눈을 감았어요. 설아였을 때 이 약을 다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약방에서 그리고 시집 와서도 똑같이 만들던 처방이었죠. 몸이 허한 사람에게 주던 보약이었어요. 하지만 이 약에는 특별한 효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잊고 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거였죠. 설아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약이 다 다려졌습니다. 도윤은 사발에 따라 아버지께 가져갔어요. 드세요. 사또는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쓰면서도 구수한 맛이었어요. 신기하게도 가슴이 한결 나아지는 것 같았죠. 좋은 약이구나. 그날 밤 사또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꿈속에서 불타는 창고가 보였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죠. 창고 안에서 누군가 울부짖고 있었어요. 살려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또는 꿈속에서 그 창고 앞에 서 있었어요.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죠. 저 여자를 그냥 두시오. 증거를 없애야 하오. 옆에서 이방 최득칠이 말했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돌아섰죠. 뒤에서 여인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점점 작아지다 끊어졌어요. 사또는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숨이 가빠졌죠. 다음 날도 같은 꿈을 꿨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매일 밤 불타는 창고와 여인의 비명이 들렸어요. 사또는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도윤아, 그 약 먹으면 이상한 꿈을 꾼다. 다른 약을 다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조금만 더 드시면 나으실 겁니다. 아이는 매일 같은 약을 다려 가져왔습니다. 사또는 거부할 수 없었어요. 약을 먹지 않으면 가슴이 더 답답해졌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또는 악몽 속에서 여인의 얼굴을 또렷이 봤어요. 설아였습니다. 그녀가 불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왜 저를 죽였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요? 사또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도윤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또 약 사발이 들려 있었죠. 아버님, 약 드세요. 그만. 그 약 때문에 이상한 꿈을 꾸는 게 아니냐. 도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기억입니다. 사또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이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약은 몸보다 기억을 먼저 고칩니다.
아버님이 잊고 계셨던 것들을요. 사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먹이고 있는지요. 독이 아니라 과거였던 거예요. 묻어뒀던 죄악이었죠. 너는 정말 설하냐?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약사발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계속 드셔야 합니다. 다 기억하실 때까지요. 아이는 방을 나갔습니다. 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약 사발을 들었어요. 마시지 않을 수 없었죠. 약을 끊으면 더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는 약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또 설아를 만날 거라는 걸 알면서요. 도윤은 서구에서 가져온 장부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사또의 필체로 적힌 약재 횡령 기록, 화재 보고서, 그리고 금품 거래 내역까지요. 모든 증거가 갖춰져 있었죠. 아이는 이 장부들을 비단 보자기에 싸서 품에 넣었어요. 그리고 한양으로 가는 상단을 찾아갔습니다. 이걸 사원부에 전해주세요. 상단 주인은 의아해했어요. 어린아이가 무슨 일로 사원부에 물건을 보내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도련님, 이게 뭡니까? 보시면 압니다. 꼭 전해주세요. 도윤은 은자 몇 냥을 건넸습니다. 상단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보자기를 받았죠. 보름 뒤 사원부에서 관리들이 내려왔습니다. 사또 댁은 아침부터 소란스러웠어요. 관리들이 곡간과 서고를 뒤지기 시작했거든요. 무슨 일이요? 감히 관가를 이렇게 뒤지다니.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관리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열애 전 약재 횡령 사건에 대한 조사입니다. 사또 나리께서는 이 장부들을 아십니까? 관리가 펼쳐 보인 건 바로 도윤이 보낸 기록들이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어디서 난 거요? 사원부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익명이었죠. 사또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마당 한편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조사는 사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서고의 모든 장부가 압수됐어요. 하인들도 신문을 받았습니다. 열애 전 그날 밤에 대해 증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죠. 창고에 불이 났을 때 여인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이방 최득칠이 문에 자물쇠를 채우는 걸 봤습니다. 사또 나리께서 그냥 두라고 명하셨습니다. 증언들이 쌓였어요. 사또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필체로 적힌 장부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이건 조작이요. 누군가 나를 모함하는 거요. 하지만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또 본인의 글씨가 맞다고 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사원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또는 파직되고 재산은 몰수됐어요. 조사는 계속될 거라고 했습니다. 연루된 사람들을 모두 찾아낼 거라고요.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하인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친척들도 발길을 끊었죠. 화려하던 사또 댁은 텅 비어갔습니다. 사또 부인은 울며 도윤을 불렀어요. 도윤아,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가 역적이 되셨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봤죠. 사또는 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관아의 명으로 외출이 금지됐거든요. 그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누가 한 짓이냐? 누가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 하지만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했는지요. 자신의 아들, 아니 설아의 혼이 깃든 그 아이가 한 일이라는 거리요. 도윤은 며칠 뒤 아버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또 약 사발이 들려 있었어요. 이제 그만 먹어라. 약은 이제 필요 없다. 사또가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사발을 내려놓았죠. 마지막입니다. 드시고 나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았어요.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그날 밤 사또는 마지막 꿈을 꿨습니다. 불타는 창고 안에서 설아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원망하는 표정이 아니었죠. 그냥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겠소. 다만 이것만은 알아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사또가 꿈속에서 말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사또는 깨어났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어요. 이제 곧 한양으로 압송될 거라는 소식을 들었죠. 도윤은 마당에 서서 떠나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사또는 아들을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말없이 절을 했습니다. 아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죠. 복수의 첫 단추가 깨어진 거였어요. 유배를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사또는 좁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내일이면 먼 섬으로 떠나야 했죠. 관직도 재산도 모두 잃었습니다. 달빛이 창문 사이로 비쳤어요. 그 빛 속으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도윤이었죠. 아이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둘은 그렇게 마주보고 있었죠. 사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이는 입을 열었죠. 불 속에 남겨진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8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낮고 차분한 성인 여자의 목소리였죠. 사또는 몸을 떨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아냐? 그렇습니다. 도윤은 아니 설아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하필 내 아들로 태어났느냐? 하늘이 정한 일입니다. 원수의 핏줄로 태어나 원수를 벌하라고요. 사또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는 내가 죄인인 줄 알았다.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했고 증거도 있었다. 거짓 증거였습니다. 아버님도 아셨죠. 다만 모른 척 하셨을 뿐이에요. 설아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사또는 부인할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와 함께 약재를 빼돌렸습니다. 귀한 약재를 헐값 재료로 바꿔 차액을 나눠 가졌죠. 그리고 모든 죄를 저에게 씌웠어요. 나는 그저 명을 따랐을 뿐이다. 거짓말입니다. 아버님이 명령하셨어요. 창고에 불을 지르고 저를 그 안에 가두라고요. 사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날 밤 이방 최득칠에게 했던 말이요. 증거를 없애야 하오. 그 여자도 함께요. 최득칠이 망설였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사또가 재촉했죠. 빨리 하시오. 날이 밝기 전에 끝내야 하오. 그렇게 설아는 죽었습니다. 불과 연기 속에서요. 왜 살려달라고 했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설아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처음으로 떨림이 섞였어요. 나는 그저 출세하고 싶었다. 윗사람 눈에 들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었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랬다. 사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죠. 설아는 품에서 낡은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약재 문양이 새겨진 것이었어요. 이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시집 올 때 차고 왔던 겁니다. 사또는 놀이개를 바라봤습니다. 희미하게 기억났어요. 불타기 전 관아에서 압수했던 물건들 중에 이게 있었습니다. 아버님 곳간에서 찾았어요. 왜 그걸 가져왔느냐? 증거입니다. 제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요. 억울하게 죽었다는 증거요. 설아는 놀이개를 사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또는 놀이개를 집어들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열애전 그 여인이 떠올랐죠. 약방에서 일하던 조용한 며느리, 누명을 쓰고도 끝까지 항변하던 여인이요. 미안하다. 사또가 중얼거렸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에요. 복수를 할 거냐? 나를 죽일 거냐? 설아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죠. 죽이지 않습니다. 살아서 죄를 짊어지고 가시면 됩니다. 유배지에서 매일 밤 저를 기억하실 겁니다. 사또는 몸을 떨었어요. 그게 더 무서운 형벌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설아는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향해 걸어갔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이방 최득칠도, 그리고 저를 배신한 남편도 남아 있어요. 사또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이 달빛에 비쳤어요. 작은 몸이었지만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죠. 도윤아, 설아가 돌아봤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떠나면 내 아들은 돌아오느냐? 설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더 강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도윤이 돌아올지도 몰라요. 내 아들을 돌려다오. 그건 하늘이 정할 일입니다. 설아는 방을 나갔습니다. 사또는 홀로 남았어요. 손에 든 놀이개가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또는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도윤은 대문 밖까지 나와 배웅했어요.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지켜봤죠. 사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수 없었어요. 아들의 눈을 마주치면 다시 설아를 보게 될 테니까요. 행렬이 멀어졌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죠. 이제 다음 차례입니다. 아이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사또는 유배지에서 1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병을 얻어 쓸쓸히 죽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죠. 소식을 들은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재산은 몰수됐고 친척들도 연을 끊었어요. 사또 부인은 친정으로 돌아갔죠. 도윤에게 함께 가자고 했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려느냐?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있을 수는 없어요. 도윤은 작은 보따리 하나만 꾸렸습니다. 약재 몇 가지와 낡은 놀이개, 그리고 옷 한 벌이 전부였어요. 아이는 집을 나섰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곳이었거든요. 도윤은 장시를 떠돌며 약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아프다고 하면 맥을 짚어보고 약을 지어줬어요. 신기하게도 아이가 만든 약은 효험이 좋았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냐? 모르겠네. 이름도 말하지 않더군. 사람들은 도윤을 그냥 약장이 아이라고 불렀어요. 아이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도윤이라는 이름도 설아라는 이름도 더 이상 쓰지 않았죠. 어느 마을에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불길을 피해 달아났어요. 그때 아이가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 아이가 미쳤나? 하지만 아이는 불타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곧 어린아이 하나를 안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그을렸지만 아이는 멀쩡했죠. 괜찮으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은 무섭지 않습니다. 이미 한 번 죽었거든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아이를 다르게 불렀습니다. 불을 끄는 아이. 그렇게 아이는 여러 마을을 떠돌았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고 불이 나면 사람을 구했어요. 대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 한 끼면 충분하다고 했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났어요. 10살, 12살이 됐죠. 얼굴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이 사라지고 의젓한 청년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옛 시댁이 있던 마을에 들렀습니다. 열애전 설아가 살던 곳이었죠. 약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주인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죽었다고 했죠. 횡령 사건이 밝혀진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어요. 아이는 약방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절을 했어요. 누구를 위한 절인지는 아무도 몰랐죠. 그날 밤 아이는 불타버린 창고 터를 찾아갔습니다. 잡초만 무성했어요. 아이는 그곳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바람이 불었죠. 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도 되겠죠.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을지도 모르죠. 바람이 대답 대신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웃었어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이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보따리를 메고 걸어갔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갔죠. 사람들은 그 아이를 기억했습니다. 불을 끄는 아이인 약으로 사람을 살리는 아이라고요.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지만 그 아이가 선한 사람이라는 건 모두가 알았어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됐어요. 어떤 이는 그 아이가 원혼이 환생한 거라고 했고, 어떤 이는 하늘이 보낸 약사라고 했죠.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불로 잃은 생을 약으로 살리는 삶을 택한 아이가 있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도 어딘가를 떠돌고 있을 거라는 것이요.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